저희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썼는데 다 틀렸어요. 쉣! 왜 틀렸습니까? 틀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푸틴도 틀렸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또 그것도 틀렸죠. 뭐 푸틴은 겨울을 기다린다. 그렇죠. 푸틴은 기다렸을지언정 그러니까. 기다리던 겨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네. 뭐가 올지 모르잖아. 나 이번에 아니면 전쟁 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 게 늘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얘기지 못하게 자꾸 터지니까. 근데 왜 틀릴 수도 있지만이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아니, 틀리면 모르니까 우리가 원 핸드, 온디 아더 핸드. 어?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속치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학입니다. 오늘 실화입니까? 방송 실화입니까? 실화냐? 이 방송 보시다 들으세요.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내 대사가 없어졌어. 네. 스튜디오가 바뀌면서. 하나 개발해 주십시오. 저는 사과의 아이콘 사과의 아이콘. 정현욱입니다. 왜 사과를 하신 거예요? 사과 이 사과 아닌가? 직접까지 얘기해서 짜증나는데 또 맥북도 없으면서 무슨 사과의 아이콘이래. 맥북 정도는 들고 다녀야 사과. 자, 무슨 사과의 아이콘? 아니 그 요새 한동훈 기소권으로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MBC에 계속 나와. MBC 틀면은 계속 정면으로 나와. 자꾸 왜 제 사과하는 걸 듣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 사람들이 계속 정 기자 괜찮나요? 정 기자 괜찮아. 나 그날 저녁에 자고 났더니 정 기자 괜찮아요. 카톡에 정해. 내가 기소된 줄 아시는 분이. 제 걱정 좀 해주십시오. 나도 그냥 힘든 게 많은데 말이야. 이 정연욱 기자 힘들지 않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한테 그거 걱정 안 하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죠. 힘들다고 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냥. 걱정해 주세요. 힘들어. 자, 그러면 그거 이제 자기 소개 빨리 하시죠. 누군지만 빨리. 네, 안녕하세요. 경제부 서영민 기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왜 힘들지? 근데 뭔 것 때문에 힘든지 설명해봐요. 그러면 사람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간결하게. 다 아시지 않을까요?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 최근에 이제 무려 2년 전에 2020년에 이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관련 뭐 KBS 보도가 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하필 그 주말에 그래갖고 네. 제가 그 보도도 하고 다음 날 제가 사과도 하고 사과했다가 바로 꼬리 내리고 사과하냐 그런 개용 먹었어. 근데 보도는 그 해당 기자들이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앵커가 그렇죠. 왜 사과를 했어요? 이제 전날 또 클로징도 세게 하고 아니 근데 이제 사과는 앵커가 보통 하죠. 그 뭐 서영민 기자 리포트에 뭐가 잘못 나갔으면 앵커가 사과하잖아요. 근데 본인 멘트에 대한 사과는 아니다.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니 본인 멘트는 사실 뭐. 네, 그냥 총론으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힘듭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아니 뭐 교관에서 계속 제 사과하는 거 사진 싣고 본인 초상권을 침해해서 막 무슨 오보의 아이콘처럼 맞네. MBC 리포트에 제 얼굴이 3번 나가더라고요. 그럼 MBC에 항의를 하셨어야죠. 그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쓸 일이 그거밖에 없지 뭐. 사과 드립니다. 이 멘트도 나가고 이펙트로. 본인이 사과 드렸으니까 뭐 어떻게. 왜 자꾸 이렇게 좀 보기 괴롭죠. 그렇죠. 그거 자체. 근데 뭐 본인 재판 관련된 건 뭐 있어요? 그 뭐 민사? 그러니까 요게 이제 형사고 네. 검찰이 기소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민사가 이제 일시 정지가 됐어요. 네. 형사 때문에. 근데 이제 형사의 결과에 또 영향을 받겠죠. 민사 소송도. 민사 소송은 지금 도물어 내야 돼요, 그죠? 지면 지면,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 사람. 지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지면 얼마 물어내야 됩니까? 8명이 5억. 5명이 5억. 뭐 한동훈 장관이 고소한 측에서 금액이 네, 그렇다. 금액은 그렇고. 8명을 통째로 5억인가요? 아니면 개개인별로 다 금액이 그럼 다른가요? 40억일까요? 5억이죠. 합쳐서. 그냥 뭐 5억을 누구는 8천만 원, 누구는 1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나 궁금해요. 그 중에 제가 뒤에서 두 번째 막내니까 뭐 위에서 좀 많이 내주시겠죠. 그냥 아니 뭐다 큰 성인인데 그냥 엠빵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빵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뭐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되게 기자라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튼 뭐 잘 이겨내시길. 끝내 이겨내야죠. 예. 잘 이겨내시길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서현민 기자를 모시고 일부 아만보 아는 만큼 보인다 코너 제가 로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는 유튜브 만드는 기회가 아니에요. 뭐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댓글 달아주세요. 기도. 뭐야? 대립기에 궁금한 점은 인스타인 DM으로 받습니다. 기도. DM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기도. 뭐예요? 뭐죠? 요즘에 이제 인스타 감성 핫한 카페들은 이게 이렇게 그건가요? 기도 아이콘이 인스타 주실게요. 뭐 이거. 네, 주실게요. 나가 주실게요. 기본적인 예의 갖춰 주실게요. 좀 프로페셔널하게 하려면 안 웃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웃어야 되는데 너무 다시 한번 웃겨가지고. 하시죠. 저희는 유튜브 만드는 기회가 아니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본적인 예의 갖춰주시고 말씀 댓글 부탁드려요. 시키니까 엄청 잘하네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뉴스 기사만 보면은 제목만 보면은 금리가 오르는구나. 계속 오르는구나. 내일도 오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데 알고 보면 이래서 오르는구나. 이러면 계속 오르겠는데 나 어떡하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아는 만큼 보이는 아만보 코너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같이 기준금리에 예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온 국민이 진짜. 옛날엔 진짜 내가 어려서 그랬겠죠. 아무리 우리가 어려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같이 이렇게 온 국민이 금리에 막 들썩들썩 막 궁금해하고 자기 삶을 바꾸고 사람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 금리 인하. 언제 금리 떨어지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2007년식이에요. 2007년식 차이기 때문에 이제 바꿀 때가 이제 슬슬 됐다. 이제 슬슬 10년 타기 운동을 해도 2017 차 문을 안 잠그고 다니더라고요. 그냥 가져갔어. 여러분 제가 내리는 차를 보시면 몰고 가세요. 폐차 비용이 더 들 것 같아. 아무튼 그러니까 중고차를 그냥 심심해서도 요즘에 중고차 중고차 파괴잖아. 중고차의 모든 것 아니면 닥신 TV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예전보다. 근데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할부가 이제 너무 할부가 힘들다. 그런 글도 많이 보고 또 집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러겠죠.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제로 금리라는 말이 정말 언제적인가 싶을 정도로 금리가 지금은 말도 안 돼 높았잖아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 중에서도 변동금리를 쓰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지금 뭘 꼭 사야 큰 집이나 차나 큰 돈 쓰셔야 할 분들 이런 분들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그럼 언제 금리 좀 떨어지나 내가 사고 싶은 거 언제 좀 빚내서 사도 되나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KBS 경제부 서영민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오늘 영민한 경제 시간이군요. 그렇죠. 우리 고정 코너. 고정 코너.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영민한 경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방금 들었네요. 방금. 우리끼리 얘기가 돼 있어요. 얘기가 돼 있어. 당신이 기다리는 저금리는 저 멀리 있다. 사람 놀리는 건지. 아무튼 이런 기사를 쓴 경제부 서영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얘기하시니까 미국의 중고차 업계 좀 스타트업 같은 혁신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요? 카바나라고 카바나. 중고차를 자판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해서 유명해진.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갔는데 최근에 거의 파산에 가까울 지경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중고차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좀 더 싸니까 사는 차인데 근데 이 중고차 회사들은 중고차를 보관해 놓을 창고도 필요하고 그렇죠. 중고차를 사놔야 팔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놓고 파는데 재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재고 비용이라면 저도 이제 그런 유튜브를 좀 봐서 아는데 차도 한 번씩 굴려줘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그 창고도 우리나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운동장 같은 데 이렇게 쫙 깔아놓기도 하더라고요. 그 유지 그 땅 비용도 내야 되고 매입할 때도 자기가 빚지고 사온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그 팬데믹 시기에 급팽창을 했습니다. 근데 급팽창을 했다는 건 돈을 빌려서 뭔가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내 돈이 많아서 한 건 아니니까. 저요 말씀할 때 저도 좀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저기만 보지 마시고. 근데 이 회사가 그 고금리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차입해서 경영을 하는데 고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 차입해서 경영하는 와중에 금리가 높아지니 차입 비용이 높아지는데 근데 중고차 값은 스멀스멀 떨어진단 말이죠. 공급망이 병목이 완화되면서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니 마진이 줄어드는 겁니다. 마진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늘어나고 게다가 팬데믹 시기에 워낙에 여기저기 많이 세우고 급팽창을 한 회사다 보니까 빌린 자금이 많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이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그랬었거든요. 주식회사가 될 정도로 네네. 상장사가 될 정도로 네. 컸구나. 근데 그런 상황이 중고차 업계에도 벌어지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원래 뭐 6개월, 1년, 1년 반 이렇게 대기하고 있대잖아요. 뭐 그랜저 10만 대 뭐 네. 선주문 뭐 다 그 대기 시간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소해. 그래서 한 6개월만 지나면 현대차의 어지간한 차종은 대기가 없을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반도체 병목도 풀리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건 경기 침체의 신호죠. 왜?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사람들은 또 우리 어떻게 차를 사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캐피탈이나 뭐 대출을 끼고 차를 그럼 사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네. 대출 그렇죠. 끼고 사요? 네. 아. 미국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대출을 끼고 산다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은 차값이 똑같이 5천만 원이라고 싸지. 해도 그게 차입 비용 합하면 점점 차값이 비싸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 잘 안 팔릴 겁니다. 현대차도 지금 겉으로는 걱정 안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대기 수요가 확 줄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차도 신차도 중고차도 다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도 다 고금리 때문이다. 진짜 무시무시하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미국 그 뭐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요거는 알고 가야 돼. 미국의 연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달러 기준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가 다 고금리로 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다 알고 계신다는 네. 거 안에서 근데 이게 러시아 전쟁과도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서현민 기자가 6월에 대리께 나와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왜 자신감이 넘치냐? 왜냐?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면은 난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에너지 위기가 와가지고 유럽이 이제 손 들고 자빠질 거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푸틴이 그냥 먹을 수 있다. 이게 시간은 러시아 편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틀렸네. 웬걸 겨울이 안 추워. 미쳤어. 저희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썼는데 다 틀렸어요. 쉣! 왜 틀렸습니까? 틀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푸틴도 틀렸으니까. 처음에 그 이 전쟁을 러시아가 시작하지 않을 경제적 이유라고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반반이 다 틀렸네. 일단 근데 그때 경제 이유는 뭐였어요? 러시아가 전쟁 안 한다는. 너무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다 이 전쟁하는 게. 손해다. 이게 이기기도 힘들 뿐더러 수지 맞는 장사도 손해가 클 아니고. 거다. 그래서 푸틴이 합리적이라면 이 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는데 한 달 뒤에 전쟁이 났죠. 그쵸. 그리고 저는 전쟁이 나더라도 국지전 정도는 나겠지만 전면전은 안 날 것이다 했는데 전면전이 났죠. 푸틴이 합리적 그 소비자, 합리적 어떤 인간이 아닐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기 때문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 그게 그렇게 아니고 가정이 틀렸다고 하면 러시아 제가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셨네요. 아, 네. 러시아 역사 뭡니까? 러시아 역사에서 러시아 역사 시초가 키예프 공국이에요. 그렇죠. 네. 키우. 그렇지 지금의 키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러시아 하면은 모스크바나 그치, 상트가 그치. 중심지 같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보다 더 긴 시간은 키예프였어요. 러시아의 정통성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네. 키우.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역사가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푸틴은 굉장히 그 러시아의 짜르로 남고 싶어하는 야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병합하려고 10년 전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키우를 갖지 못하면 그렇죠. 볼리바르의 검 같은 거.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오래전부터 준비했대요. 야욕을. 네. 네, 근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어떤 시각에서는 합리적 판단하는 주체라면은 전쟁 할 이유가 없다. 이거 왜 하냐 싶었지만 알고 보니 저런 어떤 역사적 권력 뭐 아니면 또 합리적 인간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황제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약간 비이성적인 판단을 한 거죠. 제가 당시에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읽혔었어요. 많이 읽혔었어요. 믿지 마! 근데 한 달이 지났거든요. 전쟁이 난 게 한 달 뒤에요. 저는 사실 솔직히 걱정이 되죠. 어제. 전면전 안 난다 그랬는데 전면전이 났으니까. 네. 그래서 저 슬며시 그 페이지에 들어가 봤죠. 댓글 물어보고. 그랬더니 바로 그날 댓글이 2개 달렸어요. 전쟁 났네요. 글 내려주세요. 그래서 낫네요. 이걸 내려주세요. 네. 되게 기다리셨나 보다.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왜냐면 서민 기자의 기사를 보고 되게 그럴싸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는데 이제 또 뭐 생각이 나셨던 거죠. 생각이 그때 어떤 이상한 기자애가 하나가 이상한 글을 썼었는데 그때 그치.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네 하고 찾아보신 거예요. 그 두 분은. 혹시 거기에 대댓글 달았나요? 서민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죠. 그런 댓글은 못 읽은 척 해야죠. 나타나면 안 난 되지. 보지 하지만 보지 오늘 못한 척.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뒤로 또 그것도 들렸죠. 뭐 푸틴은 겨울을 기다린다. 그렇죠. 예. 푸틴은 기다렸을지언정 그러니까. 기다리던 겨울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따뜻하다. 바라던 심지어 겨울이. 뭐 네. 전장에서 약간 빤스런 하려고 지금 약간 좀 쇼를 하고 있던데. 평화 뭐 이런 얘기 갑자기 하고 있죠. 일시 휴전 뭐 그러고.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또 달라? 예, 또 다릅니다. 푸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이 전쟁 처음 한 달, 두 달 하고 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난 뒤로부터 휴전이 하고 싶을 텐데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휴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땅을 뺏긴 쪽이고 러시아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어느 정도 땅은 가져왔기 때문에 뭐 이 상태에서 휴전하자는 거니까 우크라이나가 못 받아들이는 건데 여튼 그때 썼던 기사는 겨울이 오면 가스가 유럽이 엄청 필요할 것이고 지금처럼 러시아를 푸대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받아서 난방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플사 올 겨울도 아니고 가을부터 너무 따뜻했습니다. 가을부터 쭉 너무 따뜻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미국은 혹한이 왔었거든요. 너무 추웠어요. 미국도 막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근데 유럽은 너무 따뜻했어요. 막 어지간한 나라는 다 뭐 수도 기온이 막 15도, 20도. 와. 그럼 겨울이 아니었던 거죠. 이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 겨울이 아니어서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았어요. 특히 가스 소모, 가스는 난방용으로 많이 쓰니까 소모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쓰는 거죠. 게다가 가을부터 따뜻했기 때문에 가을도 춥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에도 안 썼어. 그래서 가을에 계속 다른 나라에서 실어다가 그러니까 지금 비축이 돼 있구나. 네, 그러니까 러시아 가스를 안 가져오기로 했고 러시아 가스를 줄이는 대신 뭐 카타르 등 다른 나라들에서 가스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많이 가져왔어요. 미국이 그래서 아주 돈 많이 벌었습니다. 네,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알게 모르게 그래서 미국은 나쁠 게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근데 정 기자, 저 거기 댓글 하나 읽고 넘어갈게요. 예, 덕후 댓글에요. 생각해보니 겨울 오기 전에 우러 전쟁발 가스대란 말 많았는데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흘러가나 보네. 기뻐해야 돼, 심란해야 돼, 우프네. FM 코리아의 DPFM님이 이런 거 보면 천주국이 기후까지 조절하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야, 이거 되면 진짜 바이든은 정말 세계의 신인데. 아무튼 근데 미국이 그래도 재미를 많이 봤다고. 네, 뭐 결국 이 내추럴 가스, 파이프라인 가스는 그냥 러시아에서 틀면 그대로 들어오는 건데 노르드 스트림. 네, 배로 들어오는 가스는 LNG라고 합니다. 그 약간 이렇게 볼렁볼렁한 배 아닙니까? 이렇게 네네네. 볼렁볼렁한 배. 근데 또 네.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LNG 선. 그 선으로 들어와야 돼서 이거 압축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 파이프로 들어오면 그냥 가스로 와도 되는데 그렇게 LNG 선으로 들어와야 될 때, 배로 들어와야 될 때는 압축해서 들어와야 그렇겠네, 되고 짐이니까. 그러면 이게 압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배에서 그 항구로 실을 때 여기 탱크도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걸 그러니까 받을. 근데 독일은 이런 탱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 탱크 저장 시설이. 그래서 결국 그 독일도 순식간에 그 저장 시설도 만들고 다른 나라들도 뭐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원래 있었고 그렇게 저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채우는데 겨울이 되기 전에 이미 유럽 국가들은 안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저장 시설의 90% 막 80% 이렇게 가스가 찼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는 시점부터 보면 가스값은 내립니다. 떨어집니다. 올 겨울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전 유럽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겨울 자체도 너무 따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지도 않았어. 네,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냥 뭐 저장 시설이 80%, 90% 계속 높아져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가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 거의 뭐 폭등하기 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갔던데요. 보니까 이거 삼성전자 주식. 삼성전자 주가. 아니 테슬라 주가 같아요. 테슬라 주가 같아. 테슬라 테슬라 같아. 주가는 네. 진짜 내 친구 울더라고. 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선을 쭉 그어 보니까 그때 제가 기사를 쓸 당시에 주말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쓸 당시에는 보니까 많은 기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월 초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제가 쭉 그어 보니까 이게 1월 초가 아니고 12월이에요. 그러니까 12월 전에는 유럽 가스 가격은 매우 안정돼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냥 계속 파이프라인으로 갖다 주는데 이 가스가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쌌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안정돼 있었는데 재작년 연말 재작년이 맞죠 이제? 재작년 연말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우크라이나가 침공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될 때부터 올랐었고 그 잠갔잖아 한 번. 네. 그거. 네. 고장 내고. 쭉 그거는 또 작년 얘기죠.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또 전쟁 안 할 것 같아 하다가 갑자기 또 전쟁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팍 튀는데 여튼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가격으로 돌아간 거예요. 가스 가격이. 가스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고 가스 가격이 안정되고 그리고 또
중국 요인도 있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 포기하면서 막 환자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도 좀 어느 정도 꺾인다는 생각에 경기 침체도 온다는 전반적인 전망에 유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져서 가스만큼은 아니지만 유럽 가스 가격만큼은 아니지만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에너지가 뭐냐면 금리를 올려야만 했던 원인입니다. 이유입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에너지 가격이 그러니까 내려가면 빠지면 물가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관계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에너지 가격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렸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그 에너지 공급 쪽으로 뭐 이어서 생각하시면 해석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코로나 봉쇄로부터 풀리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수요가 폭발했죠. 보복 그쵸. 수요라고도 우리가 그쵸. 불렀었는데 그 수요가 폭발하면서 막 사. 네, 막 그런 수요는 늘어나는데 수요가 공급은 딸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딸렸죠. 또 반도체도 막 잘 안 네. 되고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수업 미국하고 수요가 중국이 또 그 와중에 네, 싸우기까지 네, 하니 네, 미중 무역 이것 분쟁도 때문에 중국에서 들여오는 싼 제품들을 들여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배도 잘 네. 잘 왔다 갔다도 못했잖아요. 네. 앞으로는 중국에 기대지 않는다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걱정. 그 외 기타 등등 미국은 이제 반도체를 자국에서 만들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모든 것들의 비용이 올라간다는 걱정도 있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진 거거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터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에너지 가격, 국제 상품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오른 겁니다. 수입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니 미국 물가 자체가 엄청 네, 올랐잖아요. 인플레. 미국 물가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러는 와중에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다른 점은 미국은 정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렸다는 겁니다. 실업 수당에다가 팬데믹 때문에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수당 그리고 뭐 애들 앞으로 또 돈 따로 더 주고 그리고 너네가 뭘 못하니 뭐 돈을 주고 근데 이렇게 돈을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엄청 많이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풀어. 현금을 그냥 막 갖다 줬어요. 현금을 찍어서 갖다 준 겁니다. 다. 그래서 실업자가 재작년 그 코로나 당시 그리고 바이든 정부 들었었을 때 실업자가 한 달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한 4,500만 원, 5,600만 원씩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개꿀이네. 네. 그럼 시장에는 현금이 엄청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네요. 현금이 엄청 많이 풀렸는데 이 사람들이 물건은 사고 싶은데 또 물건은 또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지질 없어. 않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미스매치가 일어나죠. 주식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럼?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일하러도 안 가. 아니 그냥 가만히 실업수당만 받고 있어도 되는데 뭐 굳이 뭐 최저시급 받으면서 그때가 일해. 주가가 올라갈 때 네. 아닙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넘치고 이 사람들이 뭐 집에서 뭐 합니까? 주식 투자도 뭐 하고 뭐 이것저것 TV 사면 TV 회사들이 막 너무 좋았죠. 넷플릭스도 좋았죠. 그렇죠. 그때 넷플릭스 엄청 OTT 엄청 그러면서 많이 사람들이 다 집안에만 있으니까 광고가 다 온라인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잘 됐죠. 빅테크 기업들은 대체로 광고로 먹고 삽니다. 구글도, 아마존도, 페이스북도 다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가 팽창하니까 이 회사들이 잘 되고 이 회사들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 회사 주식을 사고 그 회사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이러는 와중에 번 돈으로 부동산도 사고 부동산 사는데 부동산 저금리니까 제로금리니까 그때는 네, 제로금리니까 뭐 돈 막 빌려가지고 1% 2%에 부동산 살 수 있으니 막 다들 부동산 사고 그쵸. 부동산 가격 오르고 그럼 자산 오르고. 가격 오르고 네 이렇게 자산 가격 다 오르고 물건 가격 다 오르고 전부 다 올라가니까 주식도 오르고. 뭐 영국 같은 나라는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자릿수 10% 넘어간다. 그리고 미국도 거의 한 9%.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위기다 막 그랬잖아요. 네. 인플레 못 잡으면 바이든 날아간다고 네. 분위기 했었는데. 예.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금리를 올리면 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냐? 금리를 올리면 지금부터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할 거거든요. 빚을 못 내거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바나라는 중고차 회사가 거의 망할 지경이라고 했어요. 카바나만 망하겠습니까? 그 외 대부분의 그 빚으로 장사하던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받던 회사들이 다 꼬라박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은 현금이 많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금리가 높으면 내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뭔가 은행 연동 상품에 넣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투자에는 위험 부담도 있는데 근데 투자는 또 다 바람이에요. 심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된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테슬라 될 것 같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사실은 현대차보다 훨씬 적은 차를 생산하는데 현대차가 가치가 10배, 20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엄청 높은 네. 기업이라고. 네. 그렇게 가치 평가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저 회사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 회사가 계속해서 화성 갈 거니까. 화성도 화성 갈 가고, 거니까! 차도 지금 로봇 50만 대 나올 만들지만 거니까! 10년 뒤에는 500만 대 만들 거고 20년 뒤에는 1000만 대 만들 거야. 뭐 기가팩토리 질 거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 다 그렇게 급속히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빚내야 돼요. 빚내서. 근데 빚을 내는 값이 금리가 높아지면 빚을 내는 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사면은 네. 회사에 잔고가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식을 산다고 해서 그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주식을 사는 건 내가 그 회사의 가치를 사는 것이고 이건 근데 대주주는 네. 사실 그 오너 같은 그 경우에는 대주주 돈이잖아요. 아, 그 그 회사 회사 돈- 돈이 회사에 아니죠. 투자 안 해요? 회사로 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그 주식 시장이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지금 내가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주식을 살 때가 아니고 증자하거나 이 주식이 가치가 막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주식을 가지고 주식을 좀 더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신규 발행. 네, 신규 발행을 하거나 IPO를 하거나 하는데 주식 시장이 자금 조달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계속 돈 빌리는 가치가 빌리는 가격이 높아지고 높아지니까 있다면 투자를 못 하는 거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게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경기 과열을 막는 방법입니다. 투자 못하게 하고 그게 파티는 끝났다. 네. 빚잔치 끝났다 이제.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그렇게 되고 투자를 못 받은 회사들은 망하는 회사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돈을 빌릴 수 없는 회사들은 지금 운영 자금을 못 빌리면 망하겠죠. 뭐 그런 식이 망한다면 그건 결국 실업으로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면 물건을 못 살 것이고 물건을 못 사면 물건의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과열되어 있는 경제를 잡겠다는 계획하에 금리를 많이 높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 누군가의 삶의 고통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금리가 높아지면 그 레리 서머스가 이번에 그 전미 경제학회 그 연차 총회를 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차가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면 스키드 마크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금리를 높이면 그 충격의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충격은 가장 마지나라한 사람들, 한계선상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받는다. 무슨 경제적 뜻이냐면, 약자. 네,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영끌. 안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빚을 많이 낸 사람들, 영끌. 이런 사람들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결국 경제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특히 그걸 이 생리를 잘 아는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금리가 높아진다는 상황을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걸 가장 못 견디는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있는 사람들. 투자할 데가 없어지니까. 네. 금리는 인상 안 했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짧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종류의 심리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도 팬데믹 거치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계속 돈 잔치를 계속하면 좋겠잖아. 누군가는 이거를 야 이제 안 돼. 야 이제는 그만해야 돼. 이제 큰일 나 이러다 큰일 나라고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는데 시장은 되게 예민해서 누군가 그런 말할 뉘앙스만 보여도 확 꺾이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네. 가장 버블이 심한 데부터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곡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이제 하는 총재가 있지만은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사람이 바로 미 연준의 제롬 파웰 의장이죠. 그래서 제롬 파웰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 사람이 파월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평가가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나요? 덕후예요. 이 새끼. 파월 이 새끼. 새끼. 작년에 인플레 아니고 일시적 현상이라고 입 털 때부터 알아봤어. 씨발. 아니 아무튼 입을 터신 적 있나 봐요. 자 다음. 다음에 SSS님이 거짓말장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며 저금리로 돈 마구 풀더니 이제 고용지표 좋고 임금 높다고 금리 인상 가속 배달 밟고 능력 없고 고집 덩어리 덕에 전 세계 시민들이 고통받네. 자, 이 SSS님의 댓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옛날에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며 저금리로 돈을 마구 푼 적이 있나요? 파월이?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해 보시죠. 그 통화 정책은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연방준비은행? 네네. 연방준비제도. 준비제도. 네. 근데 여기 페드라고 많이 부르죠. 네, 근데 FA. 네네. 근데 여기서 돈을 풀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더 많이 푼 곳 그리고 이 문제를 만들어낸 곳은 미국 정부입니다. 정부랑 중앙은행은 독립돼 있어요. 서로 다른 기관이에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만 담당하고 정부는 그 모든 그 외 다른 정책들을 담당하고 경제학적으로는 재정정책을 한 경기 부양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돈을 많이 풀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업자한테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씩 줬으니까. 그거는 정부가 정한 거네요. 네, 그건 정부가 준 겁니다. 말 그대로 찍어냈고 그 찍어내면 무엇을 찍어내느냐? 국채를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찍어내는 빚을 내는 겁니다. 그 빚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중앙은행이 사줍니다. 시장이 이 채권을 사주는데 그 사주는 가장 큰 주체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기도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준이 사줬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연준이 하는 일은 금리를 막 낮춰. 근데 연준이 안 사면 정부가 뭐라 할 거 아니에요? 너 왜 안 사, 새끼들아.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도 약간 팔비 틀기 못해요? 그런 건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채권을 직접 사지는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직접 산다는 개념은 빚을 그 화폐화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기는 안 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사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연준도 이렇게 정부의 돈을 그 조달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연준 자체가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면 이게 돈을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값이 싸진 거니까. 금리가 2%, 3% 해야 되는데 0%만 만들어주면 그러면 그 연준이 인위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게 한 것이고 그렇죠. 근데 연준은 그걸로도 부족해서 양적 완화라는 걸 합니다. 찍어내는 거. 그러니까 전통적 통화 정책은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고 금리를 가지고. 제로 금리까지 내리니까 더 못 내리잖아요. 더 못 내리니까 돈을 인위적으로 더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풀려 있는 채권을 막 무제한적으로 사는 행위가 바로 무제한적으로 사는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찍어서 주는 거예요. 계속 찍어서 통화량 자체가 통화량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무제한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그 상황을 사람들이 파월이 돈을 풀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때 인플레가 있었는데 이건 일시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돈을 풀어낸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니까 우리 초창기 한 열흘 한 달 기억날 겁니다. 막 주식시장 다 곤두박질 치고 막 900 찍고 그럴 때 그때 샀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여튼 찍고 막 세상이 막 무너질 것 같고 경제가 완전 마비되고 미국 국채도 안 팔리고 금도 안 팔리고 모든 것이 똥값이고 달러만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한다고 할 때 그때 연준이 한 일이 그 뒤에 이어졌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막은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돈을 푸는 일이었어요. 돈을 무제한으로 풀고 금리도 무제한으로 낮추고 정부도 돈을 쏟아붓고 연준도 돈을 쏟아붓고 그런 식으로 막았는데 근데 이렇게 막으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 물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돈을 풀었으니까 물가가 올라가겠지. 근데 2007년, 8년 금융위기 났을 때 이후로 우리가 돈을 풀어봤는데 그때도 좀 오르다가 말고 별로 안 올랐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경제 체질이 뭔가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체질이 아니야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금방 떨어져 했는데 조금 올라가던 게 계속 올라가서 6%, 7%, 8%, 9%까지 올라갔는데도 태세 전환이 너무 늦었어요, 연준이. 그래서 연준이 너무 늦어서 너무 늦을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트랜지토리 인플레이션이에요. 뭐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이게 경제가 풀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라가는데 결국 경제는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가는 떨어질 것이에요라고 믿고 있다가 그게 2021년 중반까지 그러다가 가을 갔는데도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좀 걱정이 되긴 됐어요. 일시적인데 맨날 일시적이라고 하다가 연말 가면 일시적이라는 말을 내가 틀렸나 보다라고 그때 처음 인정해요. 2021년 연말 되면. 그러고 나서 2022년부터 금리를 올려야겠다라는 말을 그 전에는 금리 안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그 모든 것들이 오판이라는 거죠. 대응이 늦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 가속 페달을 밟고 그래서 힘들다고 했는데 자 루리앱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로브란트님이 트럼프가 돈 찍으러 협박했다고 저 정도로 미친 듯이 찍는 게 이제 파월의 큰 실책이다. 또 네이버에 MASV님이 파월은 경제학자도 아니고 출세력이 눈이 먼 정치인 지망 변호사다. 미국 재선이 내년 11월이고 올해 말 내년에 또 정시험시 또 금리 내릴 거 아니냐. 그냥 이게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그냥 움직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도 사실 뭐 맞다고 보여지나요? 보통?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이런 댓글들이 보여주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그 제대로 인플레이션 관리를 못했다는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누구를 탓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나라 사람들 댓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창용 존재 탓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파월 탓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장 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장에게
어깨에 지어진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전 세계인들의 이 댓글이 보여주는 겁니다. 전 세계인들이 전부 다 파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책임이 다 누구한테 있냐라고 말할 때 다들 쉽게 떠올리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다 손가락질 이 네. 사람한테. 네. 뭐 그냥 그 정도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잘하고 싶겠죠, 자기도. 네. 자기가 잘하고 싶겠지. 얼마나. 근데 서영민 기자의 기사를 보면은 파월이 그럼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뭐 여러 분야에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이유니, 뭐 정치적인 이유니, 아니면 뭐 지정학적인 이유니, 뭐 아니면 뭐 정신적인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영민 기자는 다른 어떤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인물 아서 번즈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네. 아마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파월 의장이 금리를 당분간 인하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아서 번즈 때문에. 아서 번즈가 누군지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서 플렉밖에 모르겠는데 아서 번즈는 누구죠? 아서 플렉은 누구죠? 조커. 아니, 제가 이 기사를 쓴 이유는 아서번즈 얘기를 쓰고 싶어서고 아서번즈 얘기는 그 요즘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미국 경제 기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 존재는 다 아실 거예요. 미국 연준 의장입니다. 70년에서 78년까지 재임했던 미국 연준 의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78년 연말 그 중순 이후에 오일 쇼크가 2차 오일 쇼크가 오고 근데 이때는 오일 쇼크가 1차 쇼크가 73년이었어요. 그 재벌집에 나오잖아요. 많이 봤으면서 네. 이렇게 네. 맞네. 근데 아서번즈는 78년 1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2차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여튼 오일 쇼크 때 연준 의장인데 사실은 우리가 오일 쇼크 때 연준 의장 하면은 폴 볼커라는 사람을 떠올려요. 유명하죠. 네,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 그 사람 인플레이션을 저 들어봤어요. 잡은 사람. 네. 약간 영웅처럼 생각하죠. 이 사람이 막 그 어떤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의무는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니 잡아야 된다라고 그분이 해서 금리를 올렸나 봐요. 네, 그분이 금리를 무려 20% 수준까지 올립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20%.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방 기금금리가 20% 가까이 올라갑니다. 미국 금리가 20%면 우리나라 몇 네, 프로요? 우리나라 IMF 때처럼 올린 거예요. 오씨. 네. 그렇게 올려서 잡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웅인데 정확하게 그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사람입니다. 아서번즈는. 아서번즈. 그 볼커는 79년부터 연준 의장이었고 그 아서번즈는 78년 1월까지 의장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별로 안 유명하고 누군지도 저도 잘 모릅니다. 윌리엄 뭐 어떤 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러냐? 이 사람은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 잡아서 키워놓은 문제를 볼커가 해결했다. 불 껐구나. 네, 볼커가 연준의 거의 몇 안 되는 히어로 등급으로 평가받는 사람이라면 욕 안 먹으면 다행이잖아요. 보통 네. 연준 의장. 근데 히어로 평가받는. 네, 아서번즈는 정반대. 그러니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해 그 기사에 뭐라고 썼냐면 아서번즈를 연준의 가장 큰 안티 히어로라고 썼어요. 빌런이란 얘기네. 조커 같은. 조커는 아서 플렉이네. 저는 안티 히어로 하면 저는 조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조커. 근데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인 것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일부러 네. 그랬을까? 세상이 그렇게 인식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닉슨 친구였어요. 또 여기서 또 이게 인맥이 또. 네. 닉슨이 임명한 사람인데 닉슨 당시에 연준 의장인데 이 사람이 닉슨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지금 닉슨 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예요. 어떻게 너무나도 재선이 네. 중요했던 사람. 그 어떤 것보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 선거에서 경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대통령 재선이 안 돼요. 그렇죠. 카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재선이 안 된 대통령이 있으면 다 경제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닉슨이 재선이 되기 위해서 아서번즈 친구 앉혀놓고 번즈한테다가 뭐 너무 금리 높이지 마. 아니면 높이더라도 좀 빨리 내려. 뭐 경기 좀 좋게 해. 네, 그런 압력에 노출됐을 때 번즈가 그런 압력을 좀 들어줬다라는 비평을 받는 연준 의장이에요. 금리를 막 높였다가도 1차 위기 때 금리를 막 높였다가도 13%까지 높이거든요. 금방 낮춰요. 13%. 네. 엄청 높은 네. 거고. 뭐 이것도 이 사람도 안 높인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높였다가도 낮춰요. 근데 낮추는 과정에서 막 이 사람이 막 월스트리트에 압력이 있는 한 뭐 연준이 금리를 너무 높게 너무 장기간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건 너무 굴욕적인 네. 말 아닙니까? 나중에 기록이 다 남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유약했기 때문에 금리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 지금 2023년에 네. 김기화가 들어도 되게 유약하게 멘트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 사람이 그 평가를 받았느냐? 우리는 그 평가의 이미지만 알지만 저는 한꺼풀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럼 그런 우리 평가를 댓글 정윤 기자 소개해 주세요. 엠팍 댓글부터. 엠팍의 AHFFK님이 아서번즈처럼 샤워실에 바보 되지 않으려면 계속 올려야죠. 여기서 머뭇거리면 인플레터 잡기 힘들어지잖아요. 네이버 기사에 GLDL 땡땡땡님이래요. 닉슨이 욕먹는 이유는 워터게이트도 있지만 아서번즈를 연준 의장으로 앉혀서 연준을 사유화시킨 것도 있음. 또 네이버의 드림님이 아서번즈냐 폴 볼커냐 미국의 선택은 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해요. 네. 난 몰랐는데. 샤워실 뭐예요? 샤워실의 바보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막 높여야 될 것 같은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막 높여요. 물가를 잡아야지 했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떨어지네? 금리를 낮춰야지. 찬물을 트는 거예요. 찬물을 트는 이제 따뜻한 물을 다시 트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떨어지다가 다시 또 올라가. 올라가네? 그러면서 다시 또 찬물을 트는 거예요. 찬물을 틀었다가 따뜻한 물 틀었다가 계속 이렇게 물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가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샤워실의 바보다. 찬물 틀었다 뜨거운 물 틀었다 찬물 말이었어. 틀었다 뜨거운 물 틀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번즈는 이랬다는 겁니다. 확 틀었다가 확 쳤다가. 네. 요즘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딱 중간을 맞추긴 하는데. 하나 확 돌리면 큰일 나요. 그래. 뜨뜨뜨뜨뜨.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동시에 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네. 황금 비율을 잘 맞춰서 꾸준히 유지를 해야 이게 되는 건데 성급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더 네. 아무것도 안 한다. 볼 여기 그냥 잘 놔줘 놓을 거야. 뭐 나오는 줄 뒤에 뭐 나오는 줄 알고 보고 있어.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네. 됐어. 네. 근데 그래프를 이제 서민 기자의 기사에 있는 거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제가 띄워드릴 건데 이걸 보면서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실은 봐야 될 그래프는 딱 하나입니다. 아서번즈가 어떻게 했고 폴 볼커가 어떻게 했느냐. 그때 네, 사실은 보면 아서번즈가 금리를 안 높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13%까지 높였고 물가보다 높이 올렸어요.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녹색 그래프가 물가 그래프고 근데 물가 그래프도 그냥 물가가 아니고 그 근원 물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석유나 식료, 식재료 뭐 이런 것들 뺀 그래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에서 약간 그냥 우리가 아는 소비자 물가보다는 좀 늦게 움직이는 물가입니다. 이 물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랑 미국 연준의 연방 기금 금리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연방 기금 금리를 물가 수준보다 더 많이 높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확 올리네요. 네, 확 올립니다. 차이가 한 2.5% 정도 나네. 2% 정도 물가보다 나네. 앞에서 가죠. 선행하네요. 네, 먼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 물가보다 먼저 금리를 막 올려간 거예요. 이건 잘한 거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그렇죠. 뭐 선제적인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물가를 막 높여갔는데, 근데 어느 순간 물가가 그 금리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12.5%, 네. 12.5 13 넘었 정도. 13 정도 네네. 됐을 때 확 꺾네요. 확 꺾습니다. 근데 이게 물가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꺾은 거예요. 근데 꺾고 나서 엄청 빠르게 내려가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보다 선행해서 금리를 올렸고 물가보다 선행해서 금리를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낮췄네요. 네. 근데 볼커는 어떻게 했느냐? 볼커는 그렇게 막 근원 물가보다 앞서서 올려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근원 물가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파란 그 금리가 올라가다가 근데 근원 물가가 제대로 안 떨어지니까 물가가 조금 떨어지는 와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색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와중에도 더 올립니다. 계속 볼커는. 올리네. 더 올립니다. 더 올리고 그리고 물가가 떨어졌다고 물가보다 빨리 금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네요. 물가보다 한참 뒤에 금리를 내리고 약간 뭐랄까 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네. 오래 유지를 하네요. 그래서 금리가 물가보다 높은 상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뒤로도 지속됩니다. 정점을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네. 이 말은 연준 의장이 계속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되게 압박이 많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시켜서 물가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했다는 거고 반대로 번즈는 물가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확 꺾어내려버렸다는데 지금 보니까 폴 볼커 이후에 네. 물가가 이 아서번즈 때의 최저점보다 폴 볼커 이후에 최고점이 더 낮아. 뭔 얘기인지 아시죠? 다 6% 네. 이하예요. 그 다음이.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되느냐를 길게 봐야 되는 거구나. 아서번즈가 반면 교사로 보여준 겁니다. 일단 높이 올려야 되는 건 맞아요. 높이 올리면 꺾어지는데 꺾인다고 해서 그때 바로 방심하고 그러면 금리를 안 돼.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서번즈가 왜 이렇게 했냐? 월가에 사서 지랄을 해가지고 내가 내렸다는 그런 말이 나왔다는. 월가, 닉슨 뭐 이런 얘기들이 떠오르면서 연준 의장이 저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빌런이 된 건데 사실은 아서번즈라고 해서 그때 뭐 그렇게 뭐
남의 말이 들어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물가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떨어졌고 10몇 %에 비하면 6%는 낮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물가가 충분히 안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불씨가 남아 있는 섣불리, 겁니다. 불씨가 남아 있고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번즈가 퇴임한 뒤에 2차 오일 쇼크가 오니까 1차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쫙 물가가 올라가네. 튀어 올라가 버리고 이때는 더 큰 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13% 금리 올렸다가 조금 오래 유지했으면 좀 확 꺾였을 테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 그랬기 때문에 잔불이 남아있구나. 네, 볼커가 더 큰 불을 받고 20%를. 더 큰 불을 막기 위해 20%를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하면서 경제에 큰 고통을 단기적으로 주면서 그러니까 그 불을 국민들과 잡아야 전 세계 어떤 투자자들과 네. 전 세계 영끌러들의 정말 비명을 들으면서 네. 진행을 했겠네요. 20%면.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하는 건데 결국 볼커는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러면 제롬 파월이면 네. 누가 되고 싶겠냐 이 말이요. 맞아요. 근데 이 제롬 파월이 여기 방금 번즈랑 볼커 시대의 금리와 물가의 관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제롬 파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제롬 파월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금리를 물가 위로 높인 적이 없어요.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그래프가 위에 있는 게 그 금리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가 그래프가 네, 물가가 위에 위에 있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위로 올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못 올렸기 때문에. 아, 그래서 지금 올린 건 오히려 네.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게 이런 얘기구나. 많이 늦었다라는 평가를 이렇게 장기적인 역사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 근데 2010년 않느냐라고 할 이후로 수도 계속 있지만 그랬네. 그렇죠. 네. 보통은 그 미국은 연준 의장을 정치 정파가 바뀌어도 그 사람을 보통은 연임시켜요. 뭐 8년에 하는 총재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옐런을 연임시키지 않았죠. 진짜요? 그리고 자기 내가 좀 내 말 좀 잘 들을 것 같거나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을 앉힌 게 파월이에요. 아. 파월의 선택 자체가 트럼프가 선택했을 당시에 아마도 선택이 옐런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선택의 이유였을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옐런보다 얘가 마음에 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옐런은 지금 바이든 쪽에 재무장관 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 자기 이제 네. 그 바닥은 계속 뺑뺑 도는 것 뺑뺑 같아요. 도는. 근데 오케이. 이 파월은 의장이 될 때도 문제가 이 사람이 경제학 박사인가? 경제학 전문가인가? 얘는 그냥 투자하고 변호사인데? 뭐 이 사람이 연준 의장 자격이 있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있었구나.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꽂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엄청 공격했습니다. 말 좀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금리 막 높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자기 재산해야 되는데 금리 높이니까 아, 파월이 올릴 때. 네. 트위터로 엄청 공격했어요. 막 파월한테 뼈대가리라고 하고 우리 미국 경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 아니고 파월 너야. 나 너 해고시켜 버릴 거야. 막 트위터에 막 온갖 막 진짜? 트위터를 네, 이걸로 기사도 썼거든요. 네. 여기 기사에 보면 인용된 기사가 있는데 봤어요. 네, 정말 파월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공격하고 실제로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공격하는 와중에 파월이 금리도 한번 내려요. 이게 못 견뎌서 내렸다라고 확증할 수는 없지만 금리를 내릴 당시에 경제가 안 좋아져서 내린 게 아니고 예방적으로 한번 내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찌 들으면 트럼프를 못 견뎌서 한번 내렸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유약하다는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이 꽤 있는 사람이에요. 파월이. 근데 좀 보면 이 앞에 그래프 폴 볼커는 너무 심하고 아서번즈도 그렇지만 그 뒤에도 그렇고 네. 지금 미국 금리가 높은 게 아니야. 역사적으로 보면 높은 게 아니에요. 더 무서워지는데? 우리가 무서우면 파월은 얼마나 무섭겠어. 그렇지. 요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막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하지만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야. 네. 그래서 확 무서워지는데 자, 근데 이런 댓글 있어요. 네이버 댓글 정리해 네. 주십시오. 드래그 드래그님이. 님이 반박한다면 물가나 고용률, 실업률 이딴 게 다가 아니고 경기 침체가 오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REBIN 땡땡땡님이 길어요? 맞는 말인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벌써 삐걱하는데 만약 금융위험에 처하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금융위가 오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지만 몇 달 전 일본이 역대급 엔저 방어하려고 미국에 대한 불만으로 미국채를 시장에 내다 판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폭등해서 미국이 화들짝 놀랐죠. 본인들이 쏘아올린 공이 본인들에게 되돌아오는 걸 깨달은 거.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 미국도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70년대 반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금융위기라 필요시 금리 내릴 수 있어요. 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상황의 가장 불확실성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금융시장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계속 금리가 내려가겠지 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요. 뭐 기도 메타야. 네. 완전히 기도만 해. 그래서 경기 침체 신호가 보여야 금리 그래야 인상이 멈출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게 되게 딱 네. 생각해서 그런 네. 생각 들죠. 근데 사실은 그건 반대로 말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야, 진짜. 우리나라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내리겠지. 그렇죠. 아, 미국이 빨리 금리를 내렸으면 좋겠어. 다 그 생각하고 있어. 네, 그러면서 기사를 보고 그러다 보니 무슨 말을 해도 지금은 금리가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시장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금리 무세. 파월의 인센티브를 보라. 그러니까 파월이- 모든 거는 사실 파월의 내심, 파월의 마음이 제일 네.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맞는 거죠 지금 그래도. 네. 뭐 주변에 다양한 뭐 혼자 다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본인 의사가 뭐 여기 계시면 뭐 물어보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영어도 잘 못하고. 서민 기자가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이유, 개인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파월이라면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관련된 건 다 좀 뭐 틀린 적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그러면 지금 그거와 관계없이 내심을 좀 본다면 네. 이 기사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당신이 기다릴 저금리는 저 멀리 있다. 얼마나 멀리 있는 거야 네. 대체. 그러니까 파월의 내심에 대한 기사이지만 파월의 내심은 무엇을 보고 결정할 것이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파월이. 내가 봐도 보인다. 금리를 너무 섣부르게 내리면 좀 너무 늦었어. 너무 섣부르게 내리면 이렇게 안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교훈이 아서번지라는 연준 역사 최고의 안티 히어로를 낳아놨다라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저명한 잡지들이 표현한다. 다들 그렇게 표현한다. 그런 상황을 뻔히 보고 있는데 볼커가 어떻게 했는지, 번즈가 어떻게 했는지 뻔히 본 파월이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시장이 너무너무 저금리를 원한다고 금리를 올릴 걸 안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겠느냐. 특히나 지금 상황처럼 물가보다 금리가 높지도 않은 상황인데 지금 금리를 내리는 스텝을 밟겠다는 신호를 파월이 줄 수 있느냐. 지금 이거만 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고. 여러분 이거만 보면 여러분 뭐 하나만 보고 뭐 판단할 수 있겠어요. 뭐 복합적인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네. 여러분의 판단에 한 가지 지표는 확실히 줄 수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 뒤에도 이게 기사가 보면 이게 원이야. 네, 투는 뭔 내용이에요? 여기서 살짝 얘기해 줘. 비슷한 내용인데 이 기사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아서번지가 되고 싶지 않은 파월 거기에 이야기를 하나 넣어주고 싶었고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심리에 관련된 경제학적 이야기를 넣어주고 싶었고 그게 이 그래프 하나인 겁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파월은 지금 잠이 안 온다. 그러네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떨어뜨리거나 지금 수준보다 낮추려는 인센티브가 연준 의장에게는 없다. 연준의 의장뿐만 아니라 내가 의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연준에서 금리 정책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늦었다. 실패했다고 지탄을 엄청 받는다. 근데 우리가 무엇에서 실패했나? 볼커와 번제 사례를 비교해 보다 보면 결국 우리는 금리를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만 실패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댓글에서도 파월은 시장 실패자이다. 내년 경기 침체는 불보듯 뻔하다. 물가는 내려가지 말라고 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추가로 말과 달리 찌끔하다가 하반기에는 인하를 할 거라는 예상을 하세요. 파월 본인이 버블을 만들고 그 버블 본인이 터뜨리고 정말 최악의 연준 의장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클리앙의 멘탈리스트님은 제 생각에는 금리 단기간에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미 연준은 이미 얘기했고 0.75 안 올린다는 보장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CPI도 아직 높은 수준이라서 CPI가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무슨 여기까지도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나와 있는 정보를 추론하면 올라간 금리를 몇 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몇 년이라고? 안정적 물가를 유지하고 조금씩만 낮춰도 유지되는지 체크해봐야 되는데 잡혔다고 바로 풀어버린다? 또 폭망이죠. 이분은 같은 생각이신가 봐요. 힘들게 물가 잡고 다시 폭등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한참 나중 얘기다. 지금 금리 인하 행복회로 지나치게 빠르다. 그래서 또 KBS의 석구람님은 부처님이셔가지고 또 연말까지 존버라고 하는데 일단 클리앙의 멘탈리스트님은 연말 몇 년 갈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고 석구람님은 올 1년은 존버다는 말씀이시고 네이버의 YOG님은 하반기에는 인하할 거다라는 입장인데 뭐 우리가 지금 뭐 예측하는 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서민 기자는 이런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확실하지 않은 걸 상대하면서 계속 처방전을 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좀 더 경제학적인 얘기를 더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주 일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강력한 이야기다. 좀 오래 갈지도 모른다. 오래 갈 수도 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나 거예요. 이 그래프 네.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네. 보니까 좀 무서웠어.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네. 뭐가 올지 모르잖아. 나 이번에 아니면 전쟁 날 줄 알았어.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 게 늘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얘기지 못하게 자꾸 터지니까. 게다가 우리는 제일 큰 경제 불확실성 하나 갖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 분리, 미중 대결 시대. 이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쵸. 조금 이렇게 대결하는 척하면서 그래도 중국에서 수입했을지, 궁극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아무것도 수입 안 할지. 중국에서 아무것도 수입 안 하면 우린 재앙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대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 뭐 저 너무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오늘 처음 들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뭐 우리의 뭐 예측이나 서유민 기자의 기사나 여기서 한 얘기가 다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그래도 어디 가서 금리 얘기 나왔을 때 야 이게 연준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뭐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그냥 거기서 야 아소번즈가 골 안 날려면은 아마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을 거야 파월이 뭐이 정도 얘기만 해도 충분히 오늘 보시는 거에 대해서 효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이 사태, 지금 금리 고금리를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지표는 될 수 있을 테니까 확실히. 네. 그 이유 중에 이게 얼마나 강력할지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서민 기자가 잘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틀릴 수도 있지만이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아니 틀리면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원핸드 온디 아더 핸드 경제학자는 네. 양팔이라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한팔인 게 외팔이 경제학자를 원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지표도 있다. 네.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네, 네.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 이야기만 쓸 건 아니고 앞으로 또 기사를 지금 안 써지는 기사를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또 나와야 되잖아. 그럼 또 대리기 또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 기사는 금방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이걸 보시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구독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여러분 서유민 기자 검색해서 그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 계속 뭐 받아 보일 수가 있나요? 네. 아마 가장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서유민 기자 오랜만에 또 나오셔가지고 네. 금리 얘기를 내가 오늘 나와 설명해달라니까 그 어려운 얘기 재미없는 얘기 뭐하냐 이랬더라고. 근데 오늘 되게 재밌지 않았나요? 저녁에 어떻습니까? 뭐? 예? 되게 흥미로운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근데 뭐. 이 자리 안 좋아요. 왜? 저는 정현욱 기자랑 친합니다. 그래서 정현욱 기자랑도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구도에서는 저는 그럼 서유민 앵커님만을- 기자가 여기 앉고 아니 본인이 네.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잘 안 되네요. 본인의 시선이 게을러 놓고 여기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저 1부 암한번 코너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 오랜만에 스포츠 이슈가 쌓였어. 아주 근데 되게 안 좋은 소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2부는 스포츠가 빛나는 판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로고 듣고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빠밤. 안녕.